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이 다시 열립니다. 30년 전 전두환 사례처럼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사형을 구형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재판부가 공언한 대로 오늘 내에 결심을 마칠 수 있을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계엄 주요 가담자 7명 재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진짜로 마무리가 될지도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시간을 더해 보더라도요. 오늘 소요될 시간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에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서증조사에만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후에 검찰의 구형에도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일단 구형의 이유를 밝히고 한 명 한 명 구형량을 언급하려면 이 역시도 2시간 정도는 소요될 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고인별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단순히 30분씩만 변론을 한다고 해도 8명이라 4시간이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인 네. 최후 진술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분량을 직접 준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피고인 8명이 또 최후 진술을 한다면 이 역시도 한 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오늘 결론이 난다고 해도 아주 늦은 밤 내지는 하루를 넘겨서 내일 새벽쯤에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변호사님 재판 다니시면서 이렇게 결심이나 구형이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보자면 피고인이 굉장히 여러 명일 때 이번엔 8명이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미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보통 이날이 최후종 기일이다, 최후 공판이라고 한다면 그날 끝나게 됩니다. 일단 서증조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증조사에만 몇 시간씩 소요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네. 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고 당연히 필요하다면 추후에 최종적으로는 이 결심 공판을 한 번 더 잡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지연되는 면이 있다라고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연기된 배경,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침대 변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당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정리됐습니까? 이하상 변호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는데요. 최진 원장님께서는 지금 저 모습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하고 김용현 측하고 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 마치 짜고 치는 뭐 침대 재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 재판 끝나고 나서 김용현 측 변호인이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이번엔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재판 작전이다. 멋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조롱하고 피하고 시간 끌고 하는 이제 작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통 예. 통상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끝나는 증거 발언 같은 것도 이제 8시간 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일. 근데 오늘 또 보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한 6시간 정도라 이미 지금 시간이 나와 있어요. 최후진 1시간, 그럼 7시간, 그럼 거기다 나머지 7명 더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녁까지 밤끝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재판 전체를 이렇게 작전, 그다음에 뭐 법정 필리버스터, 침대 재판 예. 이래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 더구나 지금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지금 피고인 측이 휘말려 가고 있고 실제로 오히려 봐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의 앞날도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정보 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관심이 다 집중되어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필리버스터다, 침대 재판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저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역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재판이잖아요. 예. 이런 중대한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자기의 지침대로
강요를 해서 끌고 나가는 모양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 판사들이 굉장히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서정조사라는 게 제출된 서류나 증거에 대한 진위나 내용을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자료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만 하더라도 300쪽이 넘는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봐요. 예. 다만 국민에게 공개된 재판에서 뭐 혀가 짧아서 뭐 전체 빨리 못한다 이런 표현들은 변호인들이 매우 잘못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준 건 맞고요. 예. 그러나 혐의를 다투고 있는 부분, 쟁점을 다투는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끊니 빌리버스턴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질질 꺼갖고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예. 재판을 무슨 연기를 하고 수년을 하면 뭐 유리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쟁점을 다투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는 이게 전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게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유리합니까? 이 재판은 결국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이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절차적인 만족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기현 재판부도 정확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후에 또 절차적인 이의 제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말을 길게 한다거나 했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꼭 효과적인 전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본인들이 이 재판의 일정 부분 지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 최후 변론이나 진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하루 정도를 벌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지난주만 해도 연달아 공판이 계속 있었고요. 변호인 입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부분은 맞았을 텐데 주말이라는 시간을 벌어둔 측면은 맞지만 예. 김용현 전 장관 입장으로 돌아와 본다면 예. 이렇게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핵심만 이야기하라. 적어도 서증 조사를 하려면 좀 빨리 읽어라. 소송을 좀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뭐 혀가 짧아서 그렇다. 좀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좀 재판부를 존중하는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이제 시간을 질질 끌고 그리고 침대 변론을 하는 이유는 방어권 행사 차원이 아니라 저는 다분히 의도적인 전략적 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작전 얘기했는데 우리 재판부 피고인들은 잘 싸우고 있다 재판 법정에서라고 강성 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 투쟁이다. 우린 전혀 밀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싸우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 모습을 강성 지층 우파들한테 보여주는 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재판이 상당히 불리할 텐데 예. 이런 행태를 변호인단에 보이는 것도 저는 일종의 저는 어떤 사형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사형을 실제로 예, 사형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말하자 친윤석열 변호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사형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간짜리 계엄을 했는데 억울하게 말해도 사형까지 때릴 수 있나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표현이 방송에 나서 떠들고 다녔어요. 사실 윤석열 쪽에서.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차피 무기가 나오든 사형이 나오든 형을 다 채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보면 중간에서 사면복권을 받거나 어차피 4, 5년 정도 살 바에는 사형을 받아야 우리가 억울하고 희생양이다 라고 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강성 구구층으로부터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판을 시말로 약간 좀 깽판 치는 것이 예.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리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변호인 측에서는 오히려 사형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강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네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윤 전 대통령 과연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판들을 쭉 돌이켜보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발언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그걸 따로 사다가 여러분들 온다 그래서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법리적인 해석에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 사형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할 것이다라고 정치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조 전 부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그렇게 한가하게 정치적 계산을 할 지금 처지들이 아니십니다. 아니고 보수 전체나 국민 전체를 보더라도 저런 행동, 뭐 저런 재판의 과정이 무슨 정치적인 의사결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헌 발동이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냐 아니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발동된 계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2시간 동안의 그 내용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고 그리고 물리력을 무슨 후유증을 가져오거나 무슨 충돌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야당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해서 받아들였다.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최후 진술이나 뭐 변론 과정이나 이것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 것이고 이 쟁점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내용을 그 특검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반복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고 반복되고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 과정을 가지고 무슨 사형을 받기를 원한다는 둥 뭐 피해자가 돼서 뭐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할 것처럼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대 정신에 맞지도 않고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맞지 않다. 이 부분에 짧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법조인들이 말해요. 제가 아는 법조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왜 윤석열이나 김정은이나 뻔히 불리한 언행을 저렇게 재판정에서 반복할까라는 부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용훈 변호인단들 유튜브 출연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정말 한가하게 웃으면서요. 장난치듯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방어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까지 계획한 서로 간에 짰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 사람들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부원장님께서 그 앞서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검이 오늘 최종 의견을 제출할 텐데 그 내용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그렇죠. 특검 측에서 결국 구형을 하는데 이 구형이 왜 나왔는가. 이 구형의 타당성을 밝히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지만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한 것이고 위법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고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일단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흠결했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함과 덧붙여서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지점,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서 결국 본인의 어떤 권력 야욕을 위해 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에 주력을 하면서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구형의 선택지도 노역형은 배제되는 금고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형을 하려면 그 구형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점, 이 국회의 무력 인원들을 이제 투입을 지시했다는 이런 지점들, 우리가 뭐 영상이라던가 CCTV 자료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쟁점들을 오늘 총망라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 작업을 거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순서로 이 구형량,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는 그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실제로 그 처벌의 실효는 비슷하기 때문에 사형을 오히려 바랄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사형이랑 무기징역이랑 그 구형을 했을 때, 그 선고가 됐을 때 어떻게 좀 실효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고요. 사형이 만약 구형이 오늘 된다고 해도 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뿐이지 사형이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형량이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요. 예. 만약 사형이 구형된다고 해도 실제 선고는 무기징역이나 장량 감량 등을 통해서 높은 징역형이 좀 예측이 된다.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예. 이런 해석이 보다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훨씬 가담의 정도가 높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15년을 훨씬 상회하는 구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형이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 구형을 하는 것이 지금 특검에게 실질 구형 관점에서는 더 부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예. 사형을 구형한다고 한다면 또 특검 측은 또 그에 합당한 이유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 쪽에서 구형량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걸로 보이는데 뭐 계엄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재판을 거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였던 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걸로 보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유무죄를 다투는 예.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떨어지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단하고 지금 피고로 지칭되는 8사람들이 대통령, 예. 윤 전 대통령은 유무죄를 다투는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특검의 형태가 6개월 동안 사실은 이 정권과 민주당의 하명 수사 기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특검이 구형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형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형 구형을 원하는 게 피고 측이 아니고요. 지금 특검 측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 쪽이 그쪽이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형은 지르고 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지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심에서 세게 때려야 2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아마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고는 형량의 차이는 없지만 가석방요건에만 예.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구형 단계에서 그걸 논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정치를 하고 있다. 예. 끝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자, 결심 공판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과연 지기현 재판부가 오늘 재판이 끝날지도 미지수고 2월 안에 선고가 나올지도 미지수거든요. 그간의 그 과정들을 봤을 때 2월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선고는 2월 안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법관들의 정기 인사이동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재판을 끌어왔는데 이 선고만 앞둔 시점에서 이것을 그냥 두고 인사이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물론 공판이 지금 한 차례 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일정의 변동은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정리가 되어 오고 있었고 이미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나 많은 자료들이 좀 정돈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월 내에 선고 날짜가 잡히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례적인 결심 공판 연기 사태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침대 변론에 대항해서 오늘은 재판부가 그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욱 의원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지식위원 재판부가 8명의 피고인 사건을 병합할 때부터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고인 병합을 하게 되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건에 8사건 병합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사건 진행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발목 잡기, 시간 끌기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이런 피고인 8명 모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사람의 사유 때문에 다른 재판이 다 딜레이 돼 버린 거예요. 사실 첫날 마무리 못 지은 것도 윤석열 사건이 시작도 못했어요. 김용현에서 발목이 잡혀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재판부 인사 이동이 2,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열 수 있는 날짜 자체가 며칠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필리버스터 하듯이 변호인이 천천히 10시간씩 읽어버리거나 뭐 윤석열이 천천히 자기 얘기를 뭐 1박 2일에 채워버리면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합할 때부터 저는 좀 이걸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피고인 윤석열 쪽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위원 부장판사의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직위원 판사 스타일상 원래 이야기를 좀 다 들어준다. 근데 또 판결은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그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재판장 안에서 이 재판부는 막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는 직위원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되는 영역은 맞습니다. 앞서 이제 왜 이 재판이 병합됐는가, 병합되었기 때문에 더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피고인들과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쟁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병합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병합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은 8번의 재판을 동시에 최후 공판을 다른 날짜에 열어야 되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언급하면 재판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다른 선고 결과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합 자체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소송 지휘권 문제는 좀 의문이 남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직위원 재판부가 절차상의 만족감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요. 지금 피고인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측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일단 기소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의 수사부터가 잘못됐고 매 단계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만약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발언을 뭐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서증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막았다가는 또 다른 이의 제기를 하면서 판결 자체에 또 다른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좀 의식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표를 받아들더라도 절차적으로 충분히 기회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퉜으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휘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변호인에게도 30분 내로 발언하라. 최후 진술도 30분 내로 정리하라라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야기가 달라 보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봐도 24시간 이내에 끝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공판을 하루 더 잡게 된다면은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하고 재판을 이렇게밖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증 조사가 끝나고 특검 측의 구형도 있었는데 이후 변론 과정 같은 부분은 좀 제한할 측면이 있지 않나. 1인당 몇 분 이내 이렇게 제한할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 재판부가 이 부분을 염두에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재판이 지금 여러 개인데 일반의적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가 철회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또 왜 이런 얘기 나온 겁니까? 이 일반의적 혐의도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에 8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재판 출석 자체도 어렵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건 지금
제대로 이 재판부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재판부가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반나절 정도가 지나서 이 기피 신청은 철회를 했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유만으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소송 지연 전략을 피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겠다라는 판단. 어차피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또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행될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재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최종 공판이 있는 이 내란죄 형사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란죄가 법정형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있을 이 공판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당장 뭐 위증 혐의라든가 일반 이적 혐의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또 이에 따라 하겠지만 일단 오늘 이 내란죄에서 어떤 구형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아마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을 받느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출국을 했는데 셔틀 외교의 완벽한 복원 가능성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일단 밝게 봅니다. 이미 에이펙 회의 때도 사실 한일 정상회담 상당히 분위기가 좀 부드러웠는데 동경이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 이제 고향에 가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 지금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 대외 정책이 상당히 지금 공격적이고 좀 무리한 그런 대외 정책을 펴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연초에 중국도 가고 그다음 일본도 가면서 양국 간의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 대단히 고무적인 거로 보는 거고요. 더구나 지금 한중 간에 그리고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지금 관계가 미묘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면 예.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관계 중간에 어떤 거중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 역할, 한반도 역할이 이제 커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가지만 5번 정도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 관심은 의제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보니까 이번에는 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민감한 건 피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그 방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랄까 이게 대충 나왔어요. 예. NHK와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눈여겨본 게 예. 일본과는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하고 있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예.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미일 협조 체제가 이완되는 것을 걱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번 그 방일은 함께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지 다름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나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우리 쪽에서 거기서 하자고 요청을 했답니다. 문맥을 보니까 일본에서 그 장소를 정한 게 아니고 예. 다카이치 산하의 그 총리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아시다시피 8세기에 일본의 고대 정부가 있던 문명 태동기에 한반도 도래인들이 대거 넘어가 가지고 기여를 하고 일본 문명의 처음에 기반을 깔았던 지역이거든요. 나라 아스카 그 지역이 거긴데 거기서 하자고 한국에서 제의를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좋았던 역사를 상기시키고 예. 그 좋았던 역사에 기반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이슈를 던질 것이고요. 예. 최소한의 요건으로서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정제된 입장, 그다음에 일본의 그동안의 잘못된 접근에 대한 수정 이런 거는 요구를 하겠지만 예.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올까요? 이미 하셨어요. NHK 인터뷰에서 장기 과제로 했고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기적으로는 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뷰하고 회담 장소하고 일정을 보면 대략 우리 쪽의 의도가 예. 다 드러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민감한 현안을 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면 중일 갈등 관련해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떨까요? 중일 관계 예. 그 최근에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네,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일본에 가는 건데 중일 갈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중국과 관계 못지않게 일본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가까워지는데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전포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이게 삼각관계가 극히 미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조정자의 역할을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예.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한일 정상회담 마무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 중에서 주요 의제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의제 같은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일 갈등 문제는 피해갔고요 이미.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하나의 중국을 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기 때문에 그 말은 대만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의 국익이 있으니 그건 추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건 제가 볼 때도 중국이 그 선에서 양해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고 있고 지금 볼 때는 그 한미일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 이완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번째 정상회담이잖아요. 예. 한일 정상회담이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돼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의미를 연속해서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협조, 경제적인 협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볼 때는 화두를 던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일본이 반응하는 형태의 성공적인 아마 회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일본 방문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일본이 주도하는 12개국의 경제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관계가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제 후쿠오카 그동안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수산물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협의체에 참여를 한다면 훨씬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적인 관계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번 1박 2일 일정을 좀 보면요. 일단 단독 회담을 열고 그 뒤에 확대 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진 뒤에 만찬을 갖고요. 또 내일은 그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좀 눈여겨보는 일정 있으십니까? 네, 뭐라고? 그 이번 1박 2일 일정 중에서 원장님 눈여겨보는 일정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예. 문제는 반드시 논의가 될 거고요. 예. 그게 이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 중심의 자유무역 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예.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던 건데 아마 한일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 것이고, 호류지 방문은 네. 제가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말로 법융사인데요. 담징의 백화로 유명한 그 절입니다. 예. 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그 문명 태동기에 한반도 도래인들이 대거 넘어가서 일본 사회 문화 정치의 기반을 닦은 상징적인 유적이 있는 장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뭐 이미지고 메시지고 일정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출국을 했고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저희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